자, 간만에 그 경제 쪽 문제가 보이네요. 그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수리논술 대비하면서 반드시 풀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한 문제가 뭐 중앙대학교 여러 뭐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이미 출제가 됐고요. 문제 모양은 매번 다르지만 그래도 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최소제곱법하고 최소절대변동법이라는 게 나와요. 최소제곱법은 보통 대학 교재에서는 최소자승법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자승법이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영어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고 부릅니다.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가셔서 최소자승법 또는 최소제곱법 또는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공학 쪽이나 공학 쪽뿐만 아니고 뭐 자연계 쪽이나 공학의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논술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이 챙기셔야 되는 문제고요. 최소절대변동법은 최소제곱법하고 비교해서 자주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평면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가 평면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펼쳐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또는 이쪽 방향으로 또는 뭐 이런 방향으로 이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직선 하나를 찾는 겁니다. 최적의 직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서강대였나요? 뭐 평면으로 되어 있는 어떤 마을에 집들이 이렇게 여러 채가 있고요. 이 사이에 고속도로를 효과적으로 건설하고자 한다. 뭐 방법을 제시하라. 뭐 이런 형태 문제도 사실 최소제습법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중앙대에서 나왔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세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인가를 제시하고 어느 방법이 더 합리적이냐. 또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봐라. 결국 답은 이거였거든요. 최소자승법. 그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당되는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뭐 가격과 공급량의 쌍을 나타내게 된다는데 뭐 기본적으로 공급 곡선은 가격하고 이쪽이 가격이고 이쪽이 공급일 때 공급 곡선은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공급 곡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은 이제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요 곡선은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상식들을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이제 공급에 대한 이제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게 좀 인문계 문제라서 그런데 사실 자연계 문제라면 보통 이게 10개입니다. 이게 보통 10개 정도. 중앙대에서도 한 10개 정도 줬어요. 자, 10개 정도 주고 나서 이제 계산하라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3개 주어져 있어요. 자, 공급 곡선이 직선 형태다라고 했을 때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형태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직선으로 주어졌을 때 알파하고 베타의 부호를 판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최소자승법하고 최소제곱법하고 최소절대변동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해당되는 이 값을 베타가 마이너스 1로 고정되어 있을 때 이게 기울기입니다. 맞죠? 기울기 맞죠? 자, 다시 볼까요? 여기 있죠. 기울기죠. 그죠? 베타가 마이너스 1로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알파 기울기를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위에 그 시그마를 이용해서 다 계산해 보시고 추정 공급 곡선은 여기서는 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가요? 자, 얘는 두 추정 공급 곡선 아까 위에서 했던 거 있죠. 그거를 가지고 시장 균형 가격을 추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시문에 보시면 시장 균형 가격은 요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때의 요 가격입니다. 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시장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공급 곡선이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위에서 그거와 수요 곡선은 이제 하나죠. 얘랑 연립을 해주면 요 시장 균형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실제 시장 균형 가격은 3이랬대요. 그랬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3에 더 가까우냐, 그다음 오차를 비교하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문제는 안 푸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답내 보셨나요? 자, 요거 첫 번째 요거 공급 곡선이 1차 함수라고 추정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뭐 공급 곡선은 일단 이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일단 알파는 일단 무조건 양수예요. 알파는 무조건 양수고, 자, 베타가 과연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뭐 이건 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여기 요거는 어떤 의미죠? 이게 공급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격이 형성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급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격이 형성돼 있는 거고, 요거는 생각해 보시면 가격은 하나도 없는데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가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공급을 해요. 그죠? 요게 아니고 요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와서 요게 이제 베타.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야 공급이 시작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타는 음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위에서요 제시한 그 시그마를 통해서 직접 계산하는 거예요. 자, 뭐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시그마 풀이법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거 요거 최소 제곱법 이용해 보시면 yi 마이너스 알파에 xi에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여기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요거를 쭉 풀어보시면 요것이 알파에 대한 2차식이 돼서 21 알파 제곱 마이너스 58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45가 나와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요것이 최소가 되게 하는 알파 값을 추정해 보시면 이것이 21분의 29가 됩니다. 21분의 29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최소 절대 변동법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3까지 갈 때, 자, 절대값이겠죠. yi 마이너스 알파의 xi에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계산해 보시면 3의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 마이너스 4 알파가 됩니다. 자, 이거는 꺾은선 그래프죠. 구간 나눠 가지고 여기 4분의 5하고 그 다음에 2를 기준으로 구간 나눠서 그림을 그려 보시면 대략 뭐 이런 정도의 꺾은선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최소가 되는 위치는 요 위치가 되고요. 요 알파가 바로 4분의 5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를 추정했다. 뭐 기울기가 1보다 약간 큰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죠? 베타는 고정되어 있고요. 자, 요 정도의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와 그 다음 이 위에서 구한 여기서 이제 추정 공급 곡선 구하셔야죠. 식입니다. 식 1차식, 1차 방정식, 1차 함수죠. 그거를 구하시면 되는데 그거랑 요거랑 연립 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넣어서 하나, 그다음 요거 넣어서 하나 이렇게 각각 구해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요 경우에는 추정 공급 곡선이 21분의 29 p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거와 5 마이너스 p를 연립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4분의 5p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5분의 p를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p 값이 얼마? 2.52가 나오고요. 이때는 p 값이 2.7이 나와서 이쪽이 조금 더 낮다. 실제 가격은 3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릴게요. 자, 이 최소 자승법, 최소 절대 변동법 요 두 가지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그림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중학교 책에도 있어요.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값들이 위아래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요것들을 요렇게 이어놓은 요런 그림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없다 그래도 없어도 있다 그래야 돼. 자, 요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뭘 뜻하느냐? 사실 요 가운데 값이 평균을 뜻하게 되고요. 요 선들이 바로 편차입니다. 그죠? 자, 편차를 제곱해서 우리가 평균을 내게 되는 걸 분산이라고 정의를 해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자, 그러면 이 평균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응용해서 요 데이터 값이 있는 상태에서 요 직선을 가장 잘 나타내려면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의 요 거리, 그죠? 자, 요 거리를 오차, 그러니까 편차라고 생각하시고, 그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 즉 분산이 최소가 되도록 직선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요 놈이 그 각각의 점들과 그 다음에 요 추정한, 여기서 이제 요 추정한 요 직선 사이의 오차예요. 일종의 편차죠. 그러니까 편차를 제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이 n분의 1 전체 요 n이 요 1부터, 그러니까 요 n이죠. n분의 1 요걸 붙이게 되면 요게 바로 분산이에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분산입니다. 요 분산이 최소가 되게 하는 알파를 추정하는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대표값과 삼포도 배울 때 삼포도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이 표준 편차, 즉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삼포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그거 말고도 절대값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최소 절대 변동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어떤 비슷한 의미, 그러니까 분산과 비슷한 의미, 그러니까 결국은 삼포도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삼포도인데 이걸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이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내서 분산을 구하는 이유는 이 가장 여기 뭐 요거에 가장 가까운 값, 즉 편차가 작을 때는 제곱하면 더 작아지고요. 편차가 클 때는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것이 최소가 되게 하는 걸 찾을 때 좀 더 이게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 가운데로부터 먼 거는 제곱을 함으로써 더 멀어지고 또 가까운 거는 제곱을 함으로써 더 가깝게 표현을 해서 최소를 구하는 걸 가장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분산은 실제로 그렇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 변동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요.